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사 축하드리고요. 저희 아마 저희보다 앞서서 기업금융 쪽에서 보증 업무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고요. 그쪽에서 내가 한 3-4시간 정도 좀 길게 강의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센터로 전화 유입되는 건들이 보면 보증 쪽으로부터 유입되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시간이 더 많이 배정이 될 것 같고, 채권관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막상 앞으로 고객 전화를 받아보시면 실제로 대응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담당자별로 판단해서 답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대응하실 때 직접적인 내용을 답을 못 하시더라도 어떻게 업무가 처리가 되고 있는지 흐름을 알고 계시면 응대하시기 더 수월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 채권관리 쪽에 알고 계셔야 될 용어들을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단계 하나 진행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업무 흐름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발송하는 우편물들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가지고 세 단계로 나눠서 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던 자료들을 제가 자료를 드리고 출력물로 드릴 생각은 없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니까 바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용어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보증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업무가 되거든요. 보증 쪽에서 먼저 강의를 할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고객과 은행이 바로 1대1로 대출을 일으키면 되는데, 실제 저희 보증기관이 개입을 하면서 3자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보증서를 발급을 해줌으로써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출 거래가 일어날 때의 경우랑은 다르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저희 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고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저희 쪽 업무를 보시지 않으면 사고라고 얘기하는 보통 생각하시는 교통사고나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연체도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원금 연체, 이자 연체, 원금 이자 합쳐서 원리금 연체. 이런 것들이 사고라고 규정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들으시려면 연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고요. 사고 통지라고 하면은 이제 은행 쪽에서 대출이 연체되면 재단에 은행 쪽에서는 실제 대출 거래에 대해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저희 재단은 은행 쪽에 통지를 받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세부 내역을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연체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전화상으로 그냥 구두상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정해진 양식에서 팩스로도 저희 쪽에 통보하고 우편으로도 통보하고,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는 일을 사고 통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채권 보전 조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은행 쪽에 돈을 갚아야 될 고객이 갚지 못하면 저희가 보증을 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대신 갚아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럼 대신 갚게 되면 그만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냥 대신 물어주게 되면 그만큼 재단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 손해를 막기 위해서 재단에서 먼저 돈 받을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수의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재산이니까 예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임차보증금, 사업장 소재지의 임차보증금이나 주거지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 대표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두 가지가 가장 많아요. 그 조치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압류 가처분 등을 묶어서 채권보존 조치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가압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압류 절차를 가짜를 붙한다는 얘기는 임시적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매하는 사람이 가압류가 붙어 있으면 그만큼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유리한 이치가 정할 수 있어서 가압류 조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처분 같은 경우는 실제 이해하시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본인 명의가 아니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자기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냥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인 같은 경우는 추적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지인 쪽으로도
명의로 돌려놓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먼 친척과 되는 사람들 앞으로도 재산을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황적으로 추적을 해줘요. 예를 들어 매매한 사람의 주민번호 체계를 본다거나 하면 이제 뒷자리가 굉장히 친인척 간에는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보증 당시에 조사해놓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면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된다거나 하면 그 변동을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가처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경매라는 거는 흔히 좀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거를 현금화하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가장 쉽고요. 그리고 대의변제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많이 사고 못지않게 많이 쓰이는 건데 업무 절차 흐름도 쪽에 보시면 사고 통지가 나고 나서 연체가 계속 인 상태로 그대로 줄 수는 없거든요. 대의변제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대신 갚아준다 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고객들에 대해서 보증을 쳤기 때문에 고객이 일정 기간을 줘서 갚지 못하면 저희 재단에서 대신 갚게 되는 거거든요. 대의변제를 요청을 하는 거 은행 쪽에서 저희 요청이 들어오고 그걸 저희 은행에서 대의변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대의변제 청구라고 하는 것이고 막상 돈을 지급하는 걸 대의변제라고 하고 용어가 사실은 좀 굉장히 생소하시고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저희가 또 같은 용어를 똑같이 부르면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대의변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대신 갚는다는 의미고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보면 보증채무 이행, 보증에 대한 채무를 우리가 갚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보증채무 이행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대의변제라고도 하고 앞에 보증채무를 빼고 이행 이렇게라도 많이 부릅니다. 하고 좀 어려운 용어로 저도 이 용어를 처음에 저도 신입사원 시절에 알아들을 때는 그냥 되게 이해를 못하면서 알아들었는데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돈 1000만 원을 꾼다고 했을 때 보통은 1000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오늘 꿔서 내일 갚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대출권에서는 그렇게 단기간 내에 쓰는 경우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0달 동안 차차 나눠 갚기로 하고 구증계약이건 아니면 계약서를 쓰건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천천히 갚을 여유가 있잖아요. 그걸 기한이익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상실된다는 얘기는 천천히 갚을 여유를 주지 않는다. 당장 갚아내라. 그런 의미를 해석하시면 가장 쉽고요. 그리고 이런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채무자 측의 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거나 신용불량,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신용불량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냥 법상으로 시점을 저도 지금 좀 오래 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신용정보관리등재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라. 실제로는 신용불량과 같은 의미인데 용어는 바꿔서 쓰라는 게 좀 지지가 떨어져가지고 신용불량이라는 단어는 원칙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신용불량 금액이 계속 금액이 크게 올라온다거나 사업자 폐업을 한다거나 사업 채권자 다른 돈 갚아야 되는 데 쪽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채권 보전 조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들어온다라는 게 파악이 된다면 기한이익 상실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 등재는 먼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관리정보에 등재를 시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고 가장 쉽게는 신용불량 아마도 이제 제가 우편물 실제로 받아보시는 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이 경우에서 실제 이제 저희 사고 채권 관리 이런 쪽 업무를 하다 보면은 연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본인이 받겠습니다 하고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실제로 많이 드물어요. 그만큼 연체가 됐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하기 전까지는 연락이 다 먼저 오는 경우가 좀 드문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그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임차보증금 가압류를 했을 때 그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될 사람이 저희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맡긴 임차인 측 저희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저쪽
집주인, 쉽게 말하면 건물주 이쪽에 가게 되는데 법원에서 보내는 결정문이라고 해서 법원을 결정이 나면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절차를 취하는데 알려주는 내용에 표기가 되기를 그 집주인 이름 앞에 제3채무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제3채무자라고 하면 집주인, 건물주,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보증금을 맡고 있는 사람, 그 정도 해석을 하는데 막상 그 집주인 쪽 입장에서는 채무자라는 제3을 먼저 생각을 안 하고 채무자라고 찍혀서 법원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법원에서니까 굉장히 당황하면서 원성도 높아지고 전화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본인 건물 안에 테두리고 있는 사람의 채무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당신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의미로 법원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빚진 게 없는데 왜 나한테 돈 갚으라는 게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